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특파원 신현규 기자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들은 뉴스나 외신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거대한, 한 2021년을 넘어서 향후 한 10년 동안의 미래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작가인 제레미 리프키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두 가지 요소가 큰 변화를 겪을 때 문명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를 보면 그랬습니다. 전기가 1867년에 발견이 됐는데 그 뒤에 전화기가 발달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 문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로 돌아가면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능력을 알게 됐고요.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나침반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식민지 문명이 열렸습니다. 로마 문명도 노예제도와 함께 도로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열었습니다. 이게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의 혁명과 에너지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러한 과거의 그 어떤 문명이 전환했던 것과 같은 인간 삶의 행동 양식이 크게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확실히 일단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5G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현실을 3D 스캔하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가 현실화가 될 경우 이렇게 실시간 3D로 스캔한 공간을, 3차원 공간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실시간 재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5G 기조연설을 했던 한스 웨스트벨이 버라이즌 CEO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 경기장을 3D로 실시간 스캐닝한 다음에 5G로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을 보여줬죠.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경기장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인 건 확실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스캔할 수는 없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실시간으로 현실을 스캔해서 멀리 이동시키는 게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니티의 존 리치텔로 CEO라는 분인데 저희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2, 3년 내에 가상현실은 대세가 된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3D를 재구성해낼 수 있는 3D 가상현실 앱 개발자가 현재는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니티가 이제 계속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한 2, 3년 내에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100만 명이라는 게 의미가 큰데 2007년에 모바일 생태계가 처음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모바일 앱 개발자가 한 100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 모바일 앱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죠. 3D 가상현실 역시 마찬가지 티핑 포인트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존 리치텔로 CEO는.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적 요소가 가미가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건데요. 이 메타버스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혹시 아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제 로블록스 게임을 자주 하는데 이 로블록스 게임은 A라는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애들끼리 뭐 예를 들어 경찰관과 도둑이 돼서 서로 이제 롤플레잉을 하면서 술래잡기를 하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은 바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유령의 집에서 서로 협동을 해서 귀신을 잡는달지 이런 형태로 서로 다른 롤플레잉을 해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현실, 5G,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합쳐서 우리 미래가 시공을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흐름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진은 지난해 이제 샌프란시스코 인근이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동이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도가 2016년 다음으로 지난해 가장 높았다고 해요. 유럽연합의 이제 기후변화국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2002년은 1900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구 온도가 한 1.25도 정도 높은 해였다고 하네요. 미국의 투자자들은 물론 전 세계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정권이 미국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백악관을 물러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기후변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었죠. 그리고 그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책 중에 가장 빠르게 해 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은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경제 공약 중에는 4년간 청정에너지 쪽에 한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조 원 정도가 되는 자금을 투자할 계획도 있었고요. 파리 협정, 기후변화를 위한 파리 협정에 재가입할 거라는 것은 거의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국가를 한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특히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나서 연초 이후에 태양광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맞물려서 CES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발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CES에서 에너지 관련 기술들을 보다니 말이죠. 유럽에서 온 소노모터스라는 회사가 전시를 했는데 이게 태양광 관련된 전기차 회사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효율화된 전력 배분을 자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표를 했고요. 파나소닉도 자사 배터리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M도 얼티움이라고 하는 자사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 진전된 기술 세션을 하나 열었고요. 테슬라가 지난해 배터리 데이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배터리 기술 혁신에 관련된 투자와 관심들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CES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고 자원 재활용 열심히 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혔고요. 이처럼 에너지 혁명에 따라서 특히 배터리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전기차 주행거리는 보시다시피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이 혁신됨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전기 차량 가격의 한 40% 정도는 배터리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기차 값이 싸지겠죠. 여러분은 분명 올해 안에 한 3만 달러 미만의 테슬라 전기차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 배터리 데이 때 2.5만 달러 차량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일론 머스크 본인의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 2.8만 달러, 2.7만 달러 정도의 전기차가 나오면 굉장히 다행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차 한 대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3,250만 원이라고 해요. 3,250만 원. 2.7만 달러, 2.8만 달러면 그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거예요. 전기차를 살까? 아니면 가솔린 차를 살까? 전기차가 더 싸다던데? 네, 전기차에 기웃기웃할 수도 있겠죠. 에너지 혁명 분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혁명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 양식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했던 문명의 전환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낼 수 있는 수단, 그 플랫폼이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지난 CES 2020년에 크게 특히 화두가 됐었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두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차량이 바꿀 어떤 인간의 생활 양식의 변화, 문명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게 로보택시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올해 안에 분명히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다니는 구글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를 그 자율주행 택시에 관한 뉴스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로보택시의 원년이 올해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뿐인가요? 그 아마존 죽스나 GM 크루즈 같은 회사들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심히 자율주행차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애플카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네, 그만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고요. 향후 스케줄은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올해 안에 로보택시 내놓고, 아마존 죽스가 2022년, 현대차 모셔널이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2023년, 애플카가 2024년 발표,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경쟁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비전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미래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신문지상, 방송지상에서 지겹도록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원격 근무를 통해 전 세계 어디든 내가 여행 다니면서, 네,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하면서, 네,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교육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의 양식, 네, 그런 삶의 양식을 전기차 로보택시 시대가 앞당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빌리티의 변화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 맺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벤츠가 지난해 CS 2020에서 전시한 제품인데요. 이걸 보면 내 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차량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차량으로 확장이 되는 건데요. 마치 아바타를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 네, 이게 벤츠가 CS 2020에서 전시했던 전기차의 컨셉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향후 한 5년 동안 연평균 25% 정도 성장률로 계속 커나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시장이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그 전체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수단의 경우는 전체 10조 달러, 약 1경원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에 비해서 모빌리티 시장이 한 20배 정도 큰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전기차 시장이 오면서 산업적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애플이 여러 회사와 협력을 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휴대폰보다 20배 큰 시장이 지금 급변하려고 하고 있는데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막 느긋느긋하게 쓰면서 가기는 어려운 거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과 기계가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가 모빌리티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드론 산업에서도 그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이제 하늘을 날 수가 없지만 인간 대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업적 규모가 1.5조 달러까지 클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구글 윙스라는 회사가 미국 버지니아 쪽에서 실험적으로 커피 아이스크림을 배달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한 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배송 드론 허가를 받았고요. 한국의 GS 칼텍스도 지금 주유소 기반으로 하는 드론 배송 시작하고 있죠. 네, 이제 이 산업 역시 태동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긴 했지만 이런 문명적 변화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로보택시 역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안정화가 기술적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소 기술들의 발달은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요소 기술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은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CES에서도 뭐 인텔이랄지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 그런 반도체 칩 기술의 어떤 진전 상황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존 헤네시 스탠퍼드 대학교 전 총장께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상점에서 시판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신 내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있으면 맞춤형으로 회사에서 생산해주는 체계가 지금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게 꼭 맞는 최적의 고성능 칩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헤네시 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까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해 CES의 주요한 테마는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을 예를 들면 금융, 그다음에 유통, 교육 이런 제조업 등등의 기존의 산업을 디지털로 또는 인공지능으로 새롭게 채색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해 CES에서 주된 이야기였죠. 주된 줄을 이뤘는데요. 올해 CES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문명적 전환에 대한 거대 담론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디지털 전환은 고작 이제 4조 달러 정도의 시장인 IT 산업을 바꾸는 거였지만 문명적 전환은 그보다 훨씬 큰 모빌리티 산업 10조 달러, 헬스케어 산업 4.3조 달러, IT 산업 4조 달러, 연기금, 그다음에 금융, 석유, 에너지, 가스 등 상업, 부동산 등등 모든 인간의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일 수 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와 관련 지어서 생각 꼭 하진 마시고요. 주식은 뭐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이게 좀 뭐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버블일 경우에는 손해도 보실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내다보고 나의 커리어 또는 나의 어떤 산업적 어떤 그 의사결정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내 후세에 있는 다음 제너레이션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처럼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알람 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CES에서는 저는 그런 알람 소리가 들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매일경제신문 신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